우리는 집이 귀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공급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은 또 이게 투자 목적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분들도 실거주 아니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실거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건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오프닝에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산 통계 나왔고. 네. 국가별 비중도 나왔는데 이제 중국인이 가장 많았었죠. 그리고 뭐 문자들 많이 받는데요. 이현수님이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더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김정환님 내국인에게 규제 완화는 안 해주고 외국인들에게는 특혜가 있고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특히 자꾸 이게 어떤 중국들 언급해서 그런데 중국은 또 상호주의도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불만이 많고요. 뭐 호주라든가 캐나다, 미국 우리도 가서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사는 것도 뭐 상호주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열받냐면 사실 저도 좀 열받거든요. 왜 열받냐면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 굉장히 열받고요. 또 규제가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열받고 팔기도 어렵고 사야 되는 사람들도 화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분들은 와서 쉽게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우리는 내 집 마련 못 하는데 저분들이 왜 우리도 집이 부족한데 저분들이 집을 사서 돈도 버느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요. 역차별이죠. 그러면 우리도 풀어주던가 우리는 왜 아직도 안 풀어주는 거야? 집값 떨어지는데 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많나 봅니다. 가령 이제 막 집값이 한창 오를 때는 무조건 사줘요. 뭐 중국말로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과다하게 시세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실제로 한국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돈 보따리 들고 와서 무조건 사줘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아파트만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빌딩 시장에도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고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중국이 뭐 코로나 봉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 그렇죠. 거기도 이제 그 지하자금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지하자금도 단속하고 하니까 빨리 처분해야 되는 분들이 있대요. 중국에서도 한국에 투자했다가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원금을. 그러니까 빨리 팔아줘요. 근데 그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10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는 20억인데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그분은 실정을 모르니까 한번 11억 합니다. 이러면 11억도 좋으니까 빨리 팔아줘요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올라갈 때는 상승의 교란 작용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야 진짜 많이 떨어진 거야라는 하락의 교란 작용도 나와서 이게 사실 좀 이게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세 교란이네요. 일종의 시세 교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물건들은 또 이게 그 명령 받은 사람이 받은 분들이 챙기겠죠.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경도 못하고 시장은 교란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심지어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지금 한시적 유예기는 하지만 받고 그런 게 있는데 가령 이런 뭐 중국인이다 하면은 이제 김인만이라고 하면은요. 김인만도 사고 자기 뭐 형 이름 김인문으로 사고 자기 돈이지만 뭐 김인철로도 사고 그러면은 그렇죠. 다주택자 뭐 이런 규제도 없잖아요. 규제도 적용 안 받고요. 사실 대출도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출도 안 나오고 규제도 많고 무슨 중과세인데 그분들은 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사실 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좀 국회에서 좀 어떻게 법을 좀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주의는 있어야죠. 상호주의가 있고 뭐 내국인하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진짜 경제 위기고 외국 자본이 뭐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한테도 자금 조달 내역서 받아야 되나요? 네. 야, 받아와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너네 은행에 가서 이거 필요한 거 은행에서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떼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원칙적이긴 한데요. 네.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는 집이 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공급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이게 투자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실거주 아니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실거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건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정보가 뭐 내년엔 통계도 사실 손 봐야 됩니다. 믿어보죠.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세 볼까요? 시황 시황 계속이네요. 시황 이야기하기도 이제 좀 겁이 날 정도인데요. 네. 계속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0.2% 떨어졌는데요.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 다 0.2%고요. 네. 세종시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풀렸잖아요. 풀렸는데도 마이너스 0.39% 전국 1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제 약발, 해제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고요. 매매 수급 지수도 77.7인데 지난주에 79점 얼마였거든요. 이게 일주일 만에 또 이게 2%포인트 더 빠지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어제도 우리가 계속 저희 목돈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 0.5% 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3.0%가 됐고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올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한국은행은 3.5%를 얘기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 올리고 물가 안 잡히면 뭐 4% 가면 가는 거죠.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제가 이제 과거 추이를 한번 보니까 이 분위기면 미국이 한 5%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요. 내년에 미국이 5% 가면 우리는 1%포인트 차이는 따라잡아야 되니까요. 4% 또는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3%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작년 요맘때 작년 10월 달이 우리 0.75였더라고요. 0.75였는데 지금 불과 1년 만에 하늘과 땅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내년에 또 오른다는데. 그렇죠. 30조 늘어나고 그러면 거의 한 2년 전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2배가 아니고 한 2.5배에서 최대 내년 상반기 되면 3배까지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금리가 더 큰 문제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올리지는 않아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으면 언제 떨어질까요? 또 6개월 1년 뒤에 또 리픽싱 될 때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럴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올리는 시그널이고 내년 상반기 되더라도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락 시그널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락 시그널이 내년 하반기에 나오더라도 그러면 2024년, 2025년 넘어가는데 하락 시그널이 나와도 저는 대세 상승은 힘들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긍정론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하락은 안 나오더라도 여기가 끝이란 터미널 레이트 이제 마지막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한 2달, 석 달이 되면 이제 매수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끝만 봐도 매수는 나올 수 있다라는 요 의견은 어때요? 매수가 나오죠. 매수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건 대세 상승이 힘들다라고 했지 반등이 힘들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 반등은 옵니다. 우리 떨어질 때도요.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들어가는 거고. 0이 없고 거래 절벽이고. 빚이 보이고 금리 인상이 멈추면 지금 또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쯤이면 내 집 마련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르는데
우리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오르고 이제 다시 더 올라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가격이 한 뭐 1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8억까지 떨어지다가 매수 대기자들이 붙으면 그렇죠. 이제 금리는 상승은 멈췄어요. 그렇죠. 9억 5천까지 가는데 10억 넘어서 11억, 12억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우리 PIR을 보더라도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상승 기간을 보더라도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2012년도 집값 떨어졌을 때 구간을 보더라도 그때도 그랬어요. 네. 조정되다가 반등을 하다가 또 조정이 되다가 반등이 되다가 조정 마지막에는 꺾였거든요. 네. 자, 이걸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아,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금매로 팔까? 네. 그렇죠. 안 팔리죠. 네. 그러다가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 일부 파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기다리는 분들. 아, 드디어 반등으로 오는구나. 아하, 예. 희망을 가지죠. 희망을 가져서 좀 오르다가 또 안 올라요. 또 꺾여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닌가? 그런 과정이 2번에서 3번 정도 오면은 야,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우리 패닉 셀이라고 하죠. 네. 투매 현상들이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거지. 지금 분위기에서 집주인들이 절대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일부 주인들. 일부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과정을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2년 3년 동안 이런 등락의 폭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1번은 뭐냐? 금리가 계속 오르고 뭐 3% 4% 이때는 이제는 1번은 그냥 한 목소리예요. 부동산 네네. 시장 더 맞습니다. 집값 빠지고 매수는 없는데 네네네. 이제 문제는 금리가 오르다가 멈추는 겁니다. 네네. 멈춰서 한 달, 2달 금통위 회의도 한 2번 한 거예요. 네네. 3번 했는데 이제 다 안 올려. 동결일 맞아요, 때는 맞아요. 매수는 좀 살아난다. 매수 들어온다. 그리고 계약도 됩니다. 계약도 되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때 팔아야 되겠네요. 팔아야 되는데요. 사람 마음이 이게 진짜 간사한 게요. 네. 물론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일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팔려는 분들은 다시 오르나? 여기 2019년도 조정 끝나고 2020년 올랐잖아요. 네. 또 그런 상황 아니야라고 하면서 또 매물을 또 회수합니다.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늘어나는데 집주인들은 또 매물 회수하고 매수 대기자들은 좀 사다가 이거 아닌가 하고 또 멈추는 시점이 또 옵니다. 그게 하락장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대세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멈췄어요. 금리 인상이. 네네. 멈춰.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경기 부양이 시작되면 그럼 이때는 어때요? 그럼 굉장히 희망의 목소리를 가지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때는 네. 이제 매수 대기자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하락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단순히 금리 문제냐. 네. 컨디션은 다 정상인데 네. 금리 만회인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 2013년도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예. 소득 대비 이미 많이 올랐어요. 상승 에너지가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트리거가 되면서 집값이 하락이 됐는데 가격 상승분이 반납이 안 됐잖아요. 완전히 네. 반납은 아니더라도 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이상 조정이 돼야만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금리만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금리가 더 올라도 집을 샀잖아요. 더 비싸도. 그렇죠. 하고 2010년, 11년, 12년에도 금리는 맞아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네.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트리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트리거 역할이 뭐냐. 어떻게 보면 휘발유가 있어야 불을 붙였을 때 확 붙어오르잖아요. 그 휘발유가 뭐냐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에서 작년에는 못 느꼈죠. 네. 유동성 파티, 저금리 파티를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정리해보면 실수요자분들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 같다. 집주인분들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때 기다리고 그때가 매수는 살아날 때니까 네. 그때를 좀 기회를 제가 제 생각은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안 팔아도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내년 상반기가 올지 하반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멈추고
반등이 되고 매수자들이 좀 들어올 때 저는 그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33번님 1인 사업체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어제 금통위의 기준금리 빅스텝을 보면서 작년 11월에 했던 결정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1년 전에 내 집 마련을 잠시 미루고 은행 대출부터 모두 상환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항상 애청하는 목돈연구소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우리 5133번님 현명한 선택. 그렇습니다. 네. 그 1년 전이면은 작년 10월께에 네. 그때도 좀 싸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안 들어가시고 오히려 대출을 상환하셨던 5133번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가 좀 필요했었고요. 그때는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 조언 감사드렸는데 저희 5133번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당첨자. 이게 공공분양에다가 사전 청약까지 당첨됐다면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게 받은 아파트일 텐데. 30% 이상 저렴하죠. 본 청약을 속속 포기하고 있다. 왜죠? 이미 싼데? 이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사전 청약도 이제 미리 우리가 당첨이 됐고 본 청약 전에 이제 본 청약을 해야 되는데 사전 청약의 장점이 추정 분양가라고 해서 주변 시세 대비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30% 추정 분양가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이게 아직은 유리한데 어제도 금리 올렸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유리한 게 맞아? 라는 불안 심리. 또 입지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MB 정부 때도 사전 분양이 있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곳이 강남 보금자리였습니다. 거기는 뭐 대박이죠. 확실한 입지적인 우위가 있는 곳은 버티겠지만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은 집값 하락기가 온다면 추정 분양가의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고요. 또 사전 청약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에서 다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 청약을 왜 포기했지? 왜냐면 이게 되셨을 때 공공분야 사전 청약 되셨을 때는 이게 거의 한 25% 많은 데는 35%가 싼 지역을 받아서 막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지금 포기한 지역들을 보면 파주 운정하고요, 인천 금단하고 양주 회천지구인데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보면 서울 접근성이 조금 먼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입지 경쟁력에서는 좀 약하다. 아직 3기 신도시는 본청약 시작도 안 했고요. 본청약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 물량이 안 나오는데 이런 침체가 3년, 5년 지속이 되면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 포기 물량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공공분양 택지 여기 사전 청약들이 속속 포기가 늘어난다. 더 늘어나겠네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그럼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 되신 분들도 본 청약 되면 거기도 포기가 나오겠네요. 포기 나오겠죠.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조정되는 집을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더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켜보다가 바닥 치면 나 그때 살래 이런 분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에 위치한 힐스 땡땡땡 푸르 땡땡 수원 10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이거는 이 뉴스도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왜 1000대 1이에요? 이거는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장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조합원들 부적격으로 6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요. 다 아파트가 이제 끝났거든요. 다 지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2년, 3년 전에 분양가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당첨이 되면 1억 5천만 원 시세 차익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그런 아파트고요. 근데 여기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져도 그리고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초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죠. 브랜드가 좋죠. 초역세권에 게다가 랜드마크. 불확실성도 없잖아요. 다 젖었으니까. 다 젖었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확실한 물건들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될 거야. 이것도 안 되면 안 돼.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서 이런 것만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야 수원은 살아나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금리 얘기 좀 했고요. 뭐 일기 신도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정리 좀 멘트를 다시 좀 해본다면 일단 실수요자 분들은 최소한 금리 상승이 멈출 적어도, 때까지만 맞습니다. 네. 최소한 적어도 그거는 봐야 되고요.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되는 거는 참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내가 필요해서 조정되는 물건을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걸 보고 샀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100% 고점 바닥을 100%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필요한 실수요자는 그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서 잘 살고 있으면 좀 떨어져도 뭐 내가 잘 살면 되니까요. 나중에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긴 호흡으로 좀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 떨어졌나가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6억이 15억이 됐다가 지금 그 15억짜리가 지금 11억 정도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4억이나 떨어졌네를 지금 말할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다. 근데 분위기상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오를 때는 오버슈팅 하잖아요. 적정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릴 때는 또 언더슈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